예, 반갑습니다. 부산대에서 근대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범대에서 지금 이제 예비 교원들 양성을 하는데, 제가 이제 교육학 쪽의 전공이 아니어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 방금 우리 고상무님 소개한 것처럼 제가 이 분야의 그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뭐 학계에서 지역에 대한 관심들이 그냥 다만 추상적으로 이절이 추상적으로 지역을 기술하거나 이런 태도를 좀 넘어서 지역의 속사를 가장 깊이 있게 좀 탐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이제 특정한 시기의 문화든 뭐든 그 실체에 접근하는 일은 실로 고고학적 탐사를 방불케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지역의 이 한국 전쟁기 문학 쪽으로 원래 문학 전공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 건물에 오니까 건축이잖아요. 건축에 좀 가까운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저를 문학도로 보겠습니까? 건축학도가 더 가깝습니다.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 우리 부산 시사의 어떤 초기 어떤 기술 내용들을 보면 해방기나 한국 전쟁기나 상당히 간략하게 기술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에 이제 주목하게 된 게 한 95년 무렵부터입니다. 근데 전쟁기 관련해서 학적인 접근을 10여 차례 이상을 했는데도 여전히 전쟁기 문화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매체 환경이나 이걸 규정을 할 수 없는 상태다. 한국이 도서관 제도를 비롯해서 실제 이제 지자체나 국가 차원에서 갈무리해야 될 지점들이 상당히 많은데 연구자들한테 맡기고 있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 아까 엑스포 말씀하신 거지. 제가 그쪽 관심이 없어서 내일 투표하는 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그런 국제적인 어떤 대회를 하나 유치하는 것이 도시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위상을 상당히 더 높이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부산이란 지역이 과연 어떤 장소성을 갖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1876년 개항 이후에 개항장 도시입니다. 그래서 근대 식민 도시를 거쳐서 해방기 기안동포들이 가파르게 부산항으로 유입이 되면서 부산의 문화 환경이 전혀 없이 바뀝니다. 그래서 실제 한국 전쟁기 부산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해방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우리 부산에서 종이 신문이 부산일보 국제 두 종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나마 90년대 부산 매일신문이 있었지만 그것도 폐간됐습니다. 해방 때 부산에서 발행한 신문 종수가 20여 종이 넘습니다. 20여 종. 전쟁 때도 한 10여 종 됩니다. 잡지는 한 50여 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그래 짜다라 중요하노?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실제 부산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부산 현대사 자료 수집이라는 이름으로 각 영역, 문화 부분의 각 영역에서 부산과 관련된 특히 전쟁 전후에서 그런 기억들을 갈무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술체록이고 구술생애사입니다. 이분들이 살아왔던 연대기들을 시대적인 어떤 변화와 관련을 시켜서 기록을 해보자. 기존에는 이제 학계에서 도표나 통계로 뭔가를 이야기했다면 우리 살아있는 지금까지 그 시대와 적극적으로 호흡했던 이 분들의 아주 이 팔팔한 목소리들을 담아서 부산 지역의 삶 자체를 구체적으로 한번 재구를 해보자.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작업이 갖는 한계는 이미 구술 1세대가 다 붕괴됐습니다. 지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전쟁 경험하셨지?
안 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신뢰 많았습니다. 최소한, 그제? 전쟁을 경험하신 분 안 계시네요. 예. 그래서 그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속 세대가 기억하는 한국 전쟁기 이 강복동의 어떤 풍경이라는 것들은 학습된 기억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고 문헌 자료하고 대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기억이라는 집단 기억이라는 것들이 굳어집니다. 부산시사에 기술된 초기 내용들이 지금까지 부산 문화사를 기술하는 걸림돌로 작용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초기 기술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아주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면서 그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해요. 잘못된 정보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눈 맑고 귀 밝은 연구자들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일련의 작업들이 실제 고고학적인 어떤 발굴 작업하고 비견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좀 과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은 피난 수도 부산과 문화 르네상스입니다. 요 제목은 피난 수도 문화 르네상스라는 제목은 상지 측에서 저한테 이렇게 다 기획을 하셔서 준 겁니다. 제가 바쁘다 보니까 부산이라는 말 하나만 넣고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문화 르네상스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국의 어떤 중심 지역이 부산이다, 이는 아마 의미가 있을 겁니다. 국제영화제를 100개를 개최한다고 해서 부산이 영화도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의 어떤 근대사를 볼 때 부산이라는 동네는 근대가 유입되는 가장 이 주요한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북쪽은 신의주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편적 근대를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은 부산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한국 전쟁기야말로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국 전쟁기야말로 부산이 63년에 부산광역시로 선격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부산은 경남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문화가 미술이, 문학이, 음악이, 영화가 다 경남 문학의 일부분으로 부산 문학, 부산 음악이 있다는 거죠. 이 경남 문화예술의 부분으로 존재했던 부산은 일종의 소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전쟁 때 이제 100만을 넘어선 거죠. 그 이전에 이 산발적인 어떤 문화예술 활동들이 오늘날로 따지면 전국적인 어떤 세를 과시했던 시기, 내지는 부산이라는 특수성에서 벗어나서 보편성을, 한국의 보편성을 획득한 시기가 어디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한국 전쟁 3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전쟁이 부과한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어떤 지점은 지역의 재편입니다. 그것도 우리 문화와 관련하면 문화의 지역 재편이 가장 가파르게 이렇게 이 경랑치듯이 이루어진 시기가 전쟁이라는 거죠. 부산은 끝의 끝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어떤 이 피난 거점이었고, 이것을 여기를 사수하지 못하면 땅끝의 끝이기 때문에 사수하지 못하면 한국은 없다라는 이 절박함도 작용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 정치, 경제, 행정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이 문화예술의 어떤 지역 재편이 가장 밀도 높게 이루어진 지역 세 곳을 꼽으라면 부산, 대구, 목포입니다. 그래서 대구는 또 대구대로 상당한 연구가 밀도 높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우리 아까 회장님께서 건축 분야에 이제 계시는데 피난수도 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후보지 떼고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석에
그런 자리가 있으면 가서 이 건축물 몇 개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뭐 피난수도의 그 시기에 지어진 것도 아니고 다 식민지 근대부터 있어 왔던 건물이거나 용도가 변경된 것이 불과한데 차라리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영주동 일대의 산동네 전체를 피난수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문화를 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노.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 부산의 집중성은 상당한 파급 효과를 지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956년에 이 문총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라고 우리가 우파 좌우파 이렇게 했을 때 우파 문학사회 문화예술단체의 그 총 연합체가 47년 3월에 결성이 돼요.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 이걸 줄여서 문총이라 하는데 문총 산하에 문학이 있고 미술이 있고 음악이 있고 건축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산하단체로. 그 이제 이 단체의 어떤 지부가 있고 본부가 있는데 이 본부가 밀다원 다방에 사무실을 두게 됩니다. 전쟁 때. 이 단체가 이제 5.16 쿠데타 이후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총을 없애버립니다. 없애고 그때 설립한 단체가 예총입니다. 전국 예술단체 총연합회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에도 여러 어떤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 예총산하의 문학으로 있는 게 부산광역시 문인협회입니다. 부산미술협회, 음악협회는 다 예총산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성에 대해서 우리는 너하고는 달라 해서 만든 게 민예총입니다. 예. 그래서 8, 90년대처럼 이념적인 선명성이나 이런 것들은 부각되지 않아도 현재 부산에서 문인의 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공식적으로. 한국은 문화인의 도시입니다. 국가입니다. 저희 부산시만 해도 부산광역시 문인협회 소속 회원이 1600명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작가회의 소속이 한 380명 가까이 됩니다. 인구 330만 도시에서 문인의 수가 2000명이다. 그래서 대단한 문화적 품격을 가진 도시가 부산입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든 보편성을 획득을 해요.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근데 서울 쪽의 주된 관점은 그겁니다. 아니 전쟁 때 부산이 임시 수도지. 근데 부산시에서는 지금 피난 수도로 쓰거든요. 임시 수도와 피난 수도가 갖는 의미가 달라요. 임시 수도라고 썼을 때는 말 그대로 임시성에 그치고 맙니다. 뭔가 격변이 있어가지고 잠깐 서울이 중심적인 지위를 잃고 부산이 그걸 대체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계에서 확정한 게 피난 수도 1023, 1023일이라는 거 확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중간중간에 뭐 일자가 뭐 과거에는 잘못 계산된 측면도 있지만 그러면 임시성을 벗어나서 서울이 서울로 돌아가는 거죠. 한도를 했을 때는 정상성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또 보면 임시성 이퀄은 곧 비정상성이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서울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피난과 피란은 또 다릅니다. 피난이라는 것은 어려울 난자를 씁니다. 피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잠깐 이렇게 피신하는 걸 피난이라고 하고 전쟁의 경우에는 피란이라고 합니다. 어지러울 난자를 써서. 저는 한 20년 전에 논문 쓸 때 피난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꿨지, 피란으로. 그래서 제가 사진이나 영화, 건축까지도 문화예술 영역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재일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은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학이나 음악이나 미술 3개 정도만 봐도 이 시기 부산의 어떤 문화계의 동향을 가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전황의 전개를 봐야 됩니다. 당시 한국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됐느냐. 피난민들이 언제 많이 내려왔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그 이전에는 안 왔겠습니까? 왔겠지. 예? 원래 앞에 계신 분들 질문 답변 잘해야 됩니다. 원래 앞쪽에 계신 분들은 그만큼 자신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 그죠? 저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앞에 앉아 본 적이 없습니다. 맨 뒤에 앉지.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잖아요. 그러면 서둘러 보따리를 사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에 처했던 분들은 과연 어떤 분들일까요? 저 같은 사람은 그 인민군들이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짜다라 피난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예, 정치인들, 군인들, 공무원들 대체로 그 남한의 이제 이승만 정부를 뒷받침했던 관료들이나 이런 분들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1차 피난은 정치적 피난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서울 인구가 한 120만 정도 됐는데 한국 전쟁 발발 직후에 한강을 건넌 사람은 한 30만 정도 됩니다. 내려온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38선 접경지대에서는 여전히 포성이 오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늘은 좀 세게 때리네. 이 정도로 아마 여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리고 밀려서 정착한 게 바로 부산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전황이 급변하면서 일사후퇴. 우리 요 배경으로 한 영화도 있지. 국제시장 그 영도성 공원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이거 하지. 이거 모르는 세대들이 많습니다. 국기양식. 저는 밀양촌 놈인데 우리 그 강에서 놀다가 얼마나 그 마이크 소리가 큰지 하면 놀다가도 이거 합니다. 상당히 이제 국가주의를 내면하고 살았던 시대. 일사후퇴 이후에 이제 피난민들이 대거 부산으로 유입되면서 부산의 인구가 100만 넘었습니다. 그죠? 문화지형도 확실하게 바뀝니다. 그 이전에 왔던 분들은 앞서 말한 그는 정부 기관들 중심으로 온 거죠. 문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인협회, 당시에 전국 문화단체 총연합회의 어떤 수장들이나 혹은 해방 때 좌우 이념 대립의 전선에서 좌파와 아주 신랄한 담론투쟁을 했던 분들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9.28 서울 수복되고 난 뒤에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녀사냥 비슷한 그런 어떤 살생부, 사극 드라마 보면 살생부 만들지. 9.28 수복 이후에 부산에서 살생부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겨냥했겠습니까? 서울 수복 이후에 인민군 지하 적치죠. 3개월 동안에 어떻든 서울에서 한강철교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 이분들은 자기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항변해야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국민과 비국민의 경계에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요 라는 사실을 어떤 방식이든지 항변을 하고 인정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둘러 왔던 사람들, 이분을 우리가 흔히 도강파라고 합니다. 건널도자의 강강제, 한강을 건넌 사람들. 그 다음에 의지와 상관없이 한강철교를 건너지 못한 사람은 잔류파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온 분들이 서울에 이제 도강 안 한 사람들 문화예술계에서 명부를 만듭니다. 그게 잔류파 문화인들 명부입니다. 딱 서울 수복되고 나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노천명 시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 이제 심사위원들을 둬가지고 A급, B급, C급 다 나눈 거예요. 근데 이제 문인단체라는 게 일종의 인정공동체고 친밀공동체입니다. 예나 지금이라. 그래서 이럴 뿐이 아니다. 뭘 짜다라 그렇게 부역을 했단 말이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 아이가. 이렇게 해서 실제 처단된 분은 없지만은, 이 남쪽
변방도시 부산에서 그는 살생부를 밀도 높게 작성을 하고 그것이 나중에 문화인 심사할 때 근거자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이 전시 상황에서는 민간인하고 군인밖에 없어요. 다른 존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그러면 서울에 잔류했던 문인들 일사후퇴 때는 서둘러 내려왔겠죠. 다 내려왔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어도 너희는 9월 28일 서울 수복 전에 서울에 머물면서 어떤 방식이든 이런 부역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별 문학인 내지는 문화인들로 봐서는 이게 생사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어떤 선고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쏟아냈던 게 뭐냐면은 자기 고백 수기를 막 씁니다. 예. 가령 뭐 조현현 같은 아주 유명한 문인들 같은 경우에도 나는 3개월 동안 밖에 안 나갔다. 내 그 처가 쪽에 아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천장을 째고 그 안에 거주하면서 자정 무렵 별이 뜨면 내가 나와서 바람 쐬고 들어갔다. 그렇게 나는 3개월 버텼다. 이거 항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래 니 정말 고생했구나. 예를 들면 저게 소굴에서 단 한 톨 살도 구하지 않고 또 단 한 톨 문화적 어떤 반역 행위도 하지 않고 이걸 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문인들은 상당히 절박했죠. 예. 그래서 과연 전쟁기 부산에 피난 온 문인들이 뭐 먹고 살았을까요? 저도 잘 모릅니다. 밥은 먹고 살았을 건데 대체로 이 당시에 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막노동을 하거나 뭐 이러지는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글 써서 벌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데 화가는 또 그림을 또 그려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방 직후부터 1953년까지 신문은 2면 발행됐습니다. 3면 발행되는 거는 특별한 날, 예를 들면 3.1절, 4면, 혹은 8.15 기념하면 한 4면 나오고, 당시에 이제 갱지로, 똥종이죠. 2면 발행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소설이 신문에 연재되는 일은 상당히 드물어요. 통상 소설은 안정기의 산물입니다. 아주 시대상에 급박하게 반응할 때에는, 시가 한 번씩, 신문 매체에 게재가 되죠. 이런 걸로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 잡지입니다. 뭐 잡지가 건축 잡지든 음악 잡지든 미술 잡지든 무슨 잡지든 간에 국방부 정원국에서 낸 국방이라는 이런 잡지에도 문인들의 작품이 다 수록됩니다. 그 당시에 소설은 이 손바닥 장자죠. 손바닥 장자를 써서 장편소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긴 게 아니고 오늘날 이야기하면 꽁트입니다. 요걸 다른 말로 엽편소설이라고도 해요. 입엽자를 써서 잎사귀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소설. 네. 실제 이제 이런 게 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인들은 흔히 말하는 정운단체, 정치군사훈련의 준말입니다. 네. 정운단체에 가입을 해서 신분을 보장받거나 대표적인 게 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종군작가단 내지는 종군화가단 그 다음에 종군예술단 이런 데 이름을 올려서 신분도 보장받고 나름의 생계를 유지하는 방편을 삼아야 되었습니다. 이 외에는 별로 없어요. 없고 다만 이제 우리 피란학교가 부산 지역에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란학교에서 교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돌아가셨는데 벽사 이우성 선생 같은 분은 우리 국학계의 거두입니다. 거두. 이분도 피난 와가지고 지금 부산고등학교죠. 부산중학교 교사로 하거든요. 그 당시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진의 수준이 아주 지금 대학 교수들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럴 겁니다. 이 전시 피난사회가 부과한 이 영향이라는 것은 비단 문화예술만 미치는 게 아니고 모든 영역에 다 미쳤기 때문에 교육제도에 미친 영향, 문학의 전반에 미친 영향, 플러스
그 당시에 이제 보수동 책방 문화, 지금은 뭐 책이 짜다라 없지만은, 상당히, 제가 당시에 부산중학교 다녔던 36년생이죠. 소설가 한 분 인터뷰해 보니까, 지금의 중고등학교 학제 3년으로 분리된 시기가 51년 12월입니다. 그 이전에는 중학교 6년제입니다. 예. 그때 부산중학교 다닐 때인데, 당신께서 이제 교문 앞에 나오면, 이제 문학적 어떤 관심이 꽤 높았기 때문에, 이 리어카에서 도서 대여하는 이는 분들이 계셨대요. 그럼 학생증이나 뭐 이렇게 가방을 맡겨놓고 월북 작가들 당시에 북한에 있는 작가들 소설도 빌려보고 그 정도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의 문화적 세례라는 것은 지금 우리 이 SNS가 부과하는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상당히 어느 순간에 부산이 느닷없이 중심지가 되면서 실제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어떤 피난의 이 자산들이 다 집중됐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 르네상스라는 말을 이제 썼는데 그 이전에 부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 응전력을 가진 도시예요. 해방 이후에 역시 기한민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도시 규모가 커지고 사회적 공론장이 아주 폭넓게 형성되면서 경남으로부터 서서히 독립할 수 있는 독자적인 문학사회, 음악사회, 미술사회, 건축사회를 이렇게 꾸려나갔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전쟁이다. 그럼 토박이 예술가들이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요즘 그렇습니다. 부산 문학이 뭐고 부산 미술이 뭐고 했을 때 이 개념부터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세 가지 청이에서 이 구성원들을 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차적으로는 토박이 예술인이 있다. 그 다음에 전쟁처럼 각지에서 유입된 예술인들이 있다. 유입 예술인. 세 번째는 여기서 태를 묻고 외부로 나가서 이 나간 분들 이걸 출향 예술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토박이, 유입, 출향 이 세 청이를 보면 이 부산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당대 문화예술 사회를 보면 지금의 서울 중심주의가 부과하는 피난수도 3년간 부산은 임시적인 문화 현상이고 결국은 다 서울 작가들 가갖고 그래서 피난하면서 생계도모한 거 아니냐. 그렇게 가소평가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 영향력을 지금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 당시 피난 예술사회에서 각종 행사나 뭐 시야전, 미술전, 음악회, 전시 문예 강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지역의 신문사의 후원으로 폭넓게 개최된 거예요. 이런 문화적 세례가 결국은 당장의 결과를 산출하지는 않았지만 50년대 후반에 실제 이제 한도 이후에 문화의 어떤 모든 제도가 서울로 옮아갔잖아요. 옮아간 이후에 전쟁 3년을 거치면서 그 문화 후속 세대가 혹은 미술 후속 세대가 제도 예술 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을 보면 돼요. 문학 같은 경우 10명 정도가 등단을 합니다. 다 그분들이 이 남포동 강복동 일대 다방을 주유를 하면서 문인들 만나고 그 예술적 흥취에 다 빠졌던 분들이. 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얼마 내려왔노? 제가 보기에는 남한 문화인들의 9할 이상이 부산으로 다 집중됐습니다. 56년에 문총에서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에서 예술인 명부를 만들었을 때 국가에서 자격심사를 했습니다. 문화인 등록령을 발표를 해요. 자, 너가 문화인들은 다 등록해라. 심사해서 너가 자격을 주구만. 자격심의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이걸 확정하는 게 54년이에요. 54년에 이 문학 파트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105명입니다. 근데 전쟁기 때 이저런 매체를 통해서 작품 활동을 했거나 여기에 머물렀던 사람이 90명이 넘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우리가 부산을 대표하는 문인이 누구지요?
또 예, 그 두 분이지. 그죠? 그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분 맞습니다. 향파 이종생은 47년 9월에 동래 중학교, 지금의 동래 고등학교로 전거를 오십니다. 왜 왔는지를 제가 지금 20년째 찾고 있는데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보통 합천연구는 대구로 많이 가요. 향파생은 서울에서 좌파, 향파생의 그간의 활동을 보면 북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미술, 문학, 음악까지 아주 시서와에 능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동래고등학교 교사로 왔다. 이걸 이끈 분이 김하덕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중에 부산고등학교 출신 같으면 뚜꺼비 김하덕 생을 기억할 겁니다. 아마 이 기억하는 세대가 70년대, 아니죠. 한 30년대 후반생, 그 다음에 40년대생까지는, 40년 초중반생들까지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50년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김하덕 선생에 대한 한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46년 무렵에 동래고등학교 계시다가 46년에 지금의 경남여고, 경남공립여자중학교 교장으로 가면서 교감으로 검난세 부친인 검소현 선생을 땡기거든요. 그때 시인으로 박민, 김수돈 이런 분들이 다 교사였습니다. 오영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해방 때는 대부분 교직이나 언론계에 다 있었습니다.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파생, 그죠? 좌파 문화전선의 핵심이었습니다. 요산 김정한 생. 김정한 생은 28년에 동래고등학교 졸업하고 일본 유학 가죠. 유학 가서 32년 8월에 국내를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전에 여 선생이 왜 그 학교를 미처 졸업하지 못했는고 해서 와시아 대학의 학적부를 떼보니 학비 미납으로 제적됐습니다. 그게 이제 요산 선생은 제가 이제 전집 발간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가족 사진을 다 봤어요. 1906년 8년생입니다. 그 8년생으로 돌 사진이 있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드물면 여기 뭐 돌 사진 다 돌 사진 있지? 그죠?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죠? 저는 돌 사진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그 정도 돌 사진 찍을 정도 되면 중농 이상은 봐야 되거든요. 지금의 남산동 쪽입니다. 그래서 큰 할아버지는 대처성이었고, 이제 할아버지 그 그늘에서 이 김씨 일문들이 남산동 일대에 터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이제 장손이니까 원래 장손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지.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뭐 저희 동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중의 자산들이 장손한테 집중되기 때문에 장손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대체로 집안에 땅을 다 팔아문 사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요 선생은 이제 큰 할아버지가 범어사 대처성이었고 또 자산을 좀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래, 하나가 집안을 일으킬 인재 아니냐. 그래서 유학을 시키는 거죠. 가면 면석이라도 해묵가리 싶어서 보냈는데 맨날 데모나 하고, 그죠? 결정적으로 여름 방학 때 들어와가지고 그해 양산 농민조합 사건에 연루됩니다. 지금 요산 선생 소설 중에 보면 매깃들 이런 소설의 지명이 나와요. 그게 지금 양산 부산대 병원 있는 그쪽에 우리 그런 말 했잖아요. 매기가 입만 열면 물 들어온다. 이런 말도 있고, 그 포지거든요. 그 낙동강 제방 건축이라는 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묵고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포지에서 자란 처녀는 시집 갈 때까지 살 한 말도 묻고 가기 힘들다. 들어봤지? 맞지?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 보리서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방금 살 한 말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지? 제가 상시호 발음이 안 됩니다. 그죠? 큰 실수를 했습니다. 보통 제가 상시호 발음을 잘 안 해요. 그죠? 이러면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예. 그래서 여 선생은 사실은 이제 제적되고 나서 역시 동래고등학교 출신답게 남해에 가서 교사 생활하고 40년대 돌아오신 이후에 평생 낙동강에
파수꾼으로서 부산을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 문학사에서 두 어른이 누구냐 했을 때 요산 김정한과 향파 이종을 꼽습니다. 그 누구도 토시를 안 달아요. 그런데 요 이제 전쟁기 때 해방 때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들 보면 그 요산 선생이나 향파 선생의 비견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많은 시인과 소설가가 활동을 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 요산과 향파라는 두 거인에 집중된 이들 명성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이들의 명성을 좀 상대화할 수 있는, 약화시킬 수 있는 그 점들을 우리가 전쟁기 피난 수도 부산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90명 와서 도대체 뭐 했노?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군기관에 가입해서 생계를 도분하거나, 전쟁기 문화예술은 한마디로 말하면 동원예술입니다. 국가 동원예술이에요. 국가에서 나오라면 포스터, 전시 포스터 그려야 되고, 국가에서 나오라면 미술가들은 삐라 만들어야 됐습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군가 작곡해라면 작곡해야 했습니다. 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기 문학을 애국주의, 국가주의 이 색채가 지배적이에요. 대체로 결전, 성전 의지를 고취합니다. 그래서 문학으로 봐서는 상당히 재미없어요. 음악도 재미없고 미술도 재미없어요. 근데 그 재미없는 현상까지도 현재 미처 제대로 관물이 되지 않았다. 그 제가 요산과 향파 선생 이야기를 끌고 온 것은, 그러면 이 토박이 문인들을 대표하는 두 분인데 이분들은 전쟁 때 도대체 뭐 했노? 엎드려 있었습니다. 아주 낮게. 이 두 분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요산 김정한 선생은 해방 직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당시 경남 문화단체, 좌파문화단체를 이끈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우파 위주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는 반공국가로 거듭나는 거예요. 났을 때 4.3 항쟁이 발생하고 예순 사건이 터집니다. 예순 사건이 이제 발발하면서 도저히 이 좌파 문화인들을 비롯해서 좌파 세력들을 감방에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제 때 한 것처럼 사상 전향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49년 6월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만든 게 국민보도연맹입니다. 들어보셨죠? 최근에 이 유해가 많이 발굴됩니다. 보련 희생자가 이 학계에서는 40만 명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한 12만 명 정도 봅니다. 지금도 이 뭐 언덕이 무너지고 장대비가 내리면 이 집단 어떤 매장지가 발굴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 선생은 당시에 이제 지금 남산동이 동래군 북면이었습니다. 국민보도연맹 북면 지부에 여 선생이 가입해요. 신문 기사에도 나옵니다. 상당히 좋은 거죠. 광고 효과도 있는 거예요. 봐라, 너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 소설가가 우리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 너그 숨어있는 그 동조자들 다 가입해라. 향파 선생은 기록은 없어요. 현재까지 문건으로 국민보도연맹 가입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부경대죠. 부경대 전신이 부산수산과 전문대학이에요. 이게 이제 50년 넘어가면 부산수산전문대학으로 바뀝니다. 부산대 편입됐다가 좀 요동을 쳐요. 국립대 교수로 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요산 선생은 이해가 돼요. 동래고등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대 조교수부터 4.월혁명 때 또 교수직을 잃었다가 전북 쪽으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와서 자수했다가 다시 요산 선생은 복직도 하거든요. 상당히 이제 대쪽 같은 그런 어떤 선비의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민보도연맹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전시 상황에서는 너 빨갱이지 이러면 끝나쁩니다. 이게 이제 80년대까지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몇몇 우리 좀 젊으신 분들 빼고 뭡니까 모래시계 이런 거 다 봤지? 그 태수가 왜 육사에 입학을 못 합니까? 아버지 빨치산 이력 때문에 그런 거죠. 너가 아버지 지리산에서 입산해서 활동했다며 이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빨갱이라는 이 용어가 탄생하는 지점이 1948년 전국부터 나옵니다. 원래는 지금처럼 이는 개념이 아니고 파르티잔이 파르티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00년 초반에 우리 의병들 있죠. 다 산에 근거를 두고 투쟁도 하고 했잖아요. 이런 분들도 넓게 보면 파르티잔인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이 반공주의랑 결합이 되면서 빨갱이 하면 이거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거든요. 그죠? 뭐 요즘도 그건 남아있잖아요. 국립대 교수로 채용이 되거나 또 공무원으로 이렇게 임용이 되면 다 신원조회 과정 거칩니다. 한 일주일 걸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대대로 물려지다 보니까 그 연자제가 철폐된 거는 80년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지형 속에서 사실은 문학 같은 경우에는 토박이 문인들이 피난 문인들하고 결합한 사례는 상당히 드뭅니다. 근데 딱 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검수연의 장모인 김말봉 선생, 소설가. 김말봉 선생은 초량 출신이긴 한데 사실은 김말봉 선생조차도 어찌 보면 피란문인이에요. 해방 이후에 다 서울에서 활동을 하셨거든. 근데 이제 이쪽 지역 연고가 있으니까 많은 문화인들을 다 거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여고 미술교사로 있던 오영수. 이제 이 후방 문학 사회에서 문인들의 서로 도와주고 이 환대 또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는 소설이 김동리의 밀다원 시대입니다. 그 밀다원 다방이 그죠. 요게 55년 6월에 발표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오정수로 나오는 사람이 오영수예요. 근데 이제 둘이 경쟁을 하잖아요. 김말봉 길여사가 부르죠. 너는 왜 우리 집에 오려고 한 서울의 시인하고 소설가들을 네가 중간에 가로채갖고 네가 접대를 하노.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오영수 선생은 실제로 이제 연배도 되게 높은 분이에요. 해주오시고 언양 쪽에서 부친 선대부터 상당한 문화적 기반을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부산의 토박이들 가운데 문학 쪽은 이 두 분이 피난문인과 실제 교류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해방 때 마산상업학교, 마산상고 교사를 하다가 49년에 동아대가 이제 원래 동아대가 남조선 법문대학으로 출발합니다. 제일 먼저 해방 직후에 설립된 대학입니다. 그런데 국립부산대학교가 설립되니까 동아대 학생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편입을 다 합니다. 학교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그 기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동아대 초기에 조향이라는 시인이 국문과 교수로 옵니다. 이는 우파 청년문학인이었습니다. 사천 출신이고 이분은 전쟁 때 피난문인들이 피난 오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저거가 여가 서울인 줄 알아. 뭐 여 와서 꼴 같지 않게 주인 행세를 하노. 해서 본인이 해방 때 적산가옥을 얻어가지고 살았는데 적산가옥을 팔고 단칸방으로 이사를 합니다. 나는 너거랑 이야기 안 한다. 그죠? 너가 객이지 너가 어떻게 주인이고. 이는 문학사회도 이렇게 양분돼요. 아주 다양한 형태. 요상과 향파는 해방계 전력 때문에 전면에 나설 수 없이 낮게 엎드려 있고 또 일군의 어떤 문학인들은 서울 중심주의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어떤 반응들 속에 배척을 하고 또 일군의 문인들은 그래 니하고 뭐 다르노 그래 온나 품어 안는 이런 것들이 아마 미술사회, 음악사회, 무용사회도 거의 유사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든 피난 예술계가 이전하고는 확연하게 다르게 확장이 돼요. 통상 예술계 혹은 문학 같으면 이렇게 말하죠. 문단
혹은 문학장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필더. 근데 문학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술계하고 똑같은 말인데 저는 예술사회라는 표현을 써요. 예술사회가 전혀 없이 학대가 됩니다. 아까 문학을 봤을 때 54년 기준 105명이 문화인 명부에 이름을 올렸는데 부산 피난 문인사회에서 문학사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름이 90명입니다. 한국 문단 전체를 고스란히 옮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끊임없이 성전의지와 결전의지를 고취하는 활동을 하거나 후방에 이제 선무공작들이죠. 이 활동을 하거나 앞서 말한 것처럼 군기관이나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거나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종군 작가단입니다. 그 동부전선, 서부전선을 따라가거든요. 그 종군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자발성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나를 종자에 군이죠. 군군자죠. 군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종군기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역사 용어에서 일본군 위안부라 쓰지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니면 아까 말한 자신의 어떤 국민이라는 타이틀을 얻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향성들하고는 다르게 어떻든 서울의 각종 문화제도, 정치제도, 경제제도 다 부산에 이게 피난 수도였기 때문에 다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제일 우리 문화적 융성을 이끌었던 가장 폭발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매체 환경이 아주 넓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체라는 것은 실제 예술사회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매체에서 매체는 소통의 도구인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지만 우리가 문화예술에서 매체라고 하면 일종 문학과 관련하면 그렇습니다. 신문은 한 문인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지면을 제공하는 거죠. 그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잡지, 가장 대표적인 매체입니다. 그 다음에 단행본 매체가 있는 거예요. 단행본 매체 하나는 시집도 있고 소설집도 있고 비평집도 있고 다 있는 수필집도 있고. 그래서 이 매체 발간력을 보면 부산은 출판 문화의 중심지이면서 3년 동안 대한민국 이 담론 생산의 거점이다.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이건 이제 신생공론이라는 잡지가 나오는데 이거 50년 그 전시에 이게 발간된 잡지거든요, 부산에서. 저걸 이제 발간한 분이 김우영이라는 일제 때 그 변호사가 발간을 했습니다. 김우영 하면 잘 모르시죠? 근데 나의 석은 알거든요. 그 나의 석, 화가이자, 우리 한국 첫 근대 서양 화가이자, 페미니스트죠. 나의 석 선생의 남편이 김우영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이제, 이 김우영 선생이 우리 해방 직후에 부산 시장을 지낸, 그때는 부윤입니다. 부산 부윤을 지낸 양성봉의 누나가 양한나거든요. 그 양한나하고 나중에 재혼을 합니다. 50년대 이분이 이제 이 신생공론이 지역사회 지역 매체입니다. 이거는 애초부터 이거는 이제 인구 구성의 변화라든지 제가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아까 제가 지역 재편이라 했죠. 이거는 저 부경근대사료연구소 김한근 선생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이거 보면 뭐 크게 전쟁의 어떤 기운을 느낄 수 없죠. 그죠? 제가 김한근 선생한테 사진 한 10장 받았는데 나머지 9장은 날아가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더 전쟁의 밀도를 아주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진을 갖고 와야 되는데 실제 현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은 해방 때 우리 부산에서 나온 신문들 제가 이게 어디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출력하고 또 개인 소장자한테 가서 빌려가지고 이거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한 장으로 보이지? 그죠? 근데 알고 보면 마이크로필름 2장으로 해가지고 뒤에 테이프 발라갖고 쫙 맞춘 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 보면 1번이 나오지. 예. 예, 대중신문. 두 번째 부산인민보. 세 번째가 인민해방보. 이 좀 좌파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창간호, 부산매일신보, 부산정보, 산업신문. 산업신문은 47년 9월 1일 창간하거든요. 이게 국제신문의 전신입니다. 예, 국제신보로 바뀌는 게 53년 8월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론 통폐합으로 이 국제신보가 폐간되기 전까지 다시 이제 이 재발간했을 때 국제신문으로 제호를 바꾼 겁니다. 수산신문, 신한민보, 항도일보 제가 몇 개만 제시를 했는데 이제 이런 매체가 당대 해방 같으면 새로운 어떤 민족 국가 건설에 대한 열망들 또 지역 사회의 어떤 과제들 이런 것들을 폭넓게 그러한 담론들을 생산하고 유통 소비할 수 있는 가장 지배적인 공간이라는 겁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 연구가 대체로 전쟁기 해방기를 보면 딱 두 개 정도 갖고만 이야기를 해요. 국제신문하고 부산일보. 이것도 교로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국제신문사에 가서 마이클 필러를 보면 48년 1월 5일자 있다가 그 다음 신문은 9월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 근대 매체 하나가 지역의 풍경을 바꿀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부산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해야 되는 게. 이거는 이제 향파 이종 선생이 그린 표지화를 그린 중성이죠. 이 무솔입니다. 해방 때. 이게 49년까지 나오고 이 무렵은요. 이 49년 8월 혼데 이 무렵은 이 잡지가 반동 문화인들의 소굴이다. 이렇게 해서 좌파 잡지로 딱 규정된 잡지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있죠. 해방기에 이런 전통 속에서 전쟁 때 이제 이런 매체들이 발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뒤에 보면 전시판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윤숙 시인이 이거 주재했던 문해지거든요. 서울에서 발간되다가 모윤숙 선생의 남편이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안호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상당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모윤숙 시인이 부산에 머물면서 뭐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던데 그 기록들이 송도에서 실제 이렇게 야외 파티 열고 이런 미군들하고 그런 기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남편의 어떤 후광 또 본인이 가졌던 문학 권력의 어떤 기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시에도 이 물자가 귀한 시절에 부산에서 이런 잡지를 발간했던 거죠. 전시판문에. 그죠? 요거는 이제 전쟁 때 부산에서 발간된 잡지입니다. 대부분 종합 잡지는 다 문해나 예술 관련 기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경남공로는 경상남도 기간지입니다. 이게 53년 11월호가 16호 같으면 이게 50년 10월부터 이게 이 잡지가 보이거든요. 애초에 잡지 이름은 경남공보입니다. 공보로 발행이 되다가 아마 한 11호 정도부터 경남공로로 나와 있고 이 매체에는 요상 김정한의 소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이거 다 찾아가지고 학교에 몇 편을 발굴해가 소개를 다 해놨습니다. 그죠? 경남도청에 이 잡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질문 던진 의도가 있겠죠. 있으면 제가 말고 던집니까? 네, 없습니다. 요게 60년대 새경남으로 바뀝니다. 예. 그 다음에 신생경로는 아까 말한 김우영 선생이 낸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전쟁 때 어떤 신문들이 발행됐는가. 주력 신문이 국제, 부산, 자유민보, 민주신보 이 4개가 남는 거예요. 해방 때 제일 먼저 나온 신문이 민주중보입니다. 민주중보가 50년 이후에 민주신보로 바뀌어요. 요게 부산의 당대 4대 신문이었고 요 2개는 4월혁명 직후에 부산에서 폐간이 됩니다. 지금도 신문사가 되게 어려운 모양인데 최소한 이 광역시 단위에서 신문 매체 2개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난원, 서울신문,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연합신문, 평화신문들이 부산에서 윤정기를 갖고 온 건 아니잖아요. 국제신문사나 부산일보사 저기에 임대를 해가지고 윤정기를 막 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수복하면 또 올라가요. 올라가서 막 찍어내다가
일사후 퇴위 다시 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속간과 복간을 거듭하면서도 전시 문화 담론을 이 생산했던 주요 거점이 신문과 잡지라는 겁니다. 부산에서 나온 잡지는 신조, 주간, 국제, 자유, 세계, 문화, 세계 아주 많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한 40종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통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뭘 내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제가 구입한 잡지가 이겁니다. 수산이라는 잡지를 구입했는데, 여기는 전쟁 때 문인과 미술인들이 결합을 해서 해양 시야전을 열었더라고요. 근데 신문에는 해양 시야전을 열었다는 기사가 있어요. 작품 한 20여 편 정도로 어디에서 성대하게 열었다 하더라. 이렇게 끝입니다. 근데 이 잡지를 보면 작품 제목 다 나옵니다. 참여한 이 시를 썼던 작가들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림 그렸던 작가들 다 나와요. 근데 이 작품이 남아있을 거란 말이죠. 개인 미술관에 가면. 향후에 부산에서 좀 피난수도 관련해서 행사하고 하면 이는 그림들 좀 찾아가지고 상지에서 여기서부터 그제 쭉 이렇게 좀 걸고 그제 이는 좀 실제 그냥 뭐 했다더라 이게 아니고 그런 기획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잡지에 수록된 걸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제가 이게 당시 해방 때 자파라고 낮게 엎드려 있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판단한 분들이 이름을 꽤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52년 10월 전국입니다. 용천은 제가 책이 없어요. 이 표지만.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31 육군병원 기관지입니다. 군기관지가 엄청나게 나왔을 거라 봅니다. 거제리 포로수용소에서 해군이라는 잡지가 나왔거든요. 그걸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 학교에서 예를 들면 김수영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거제 포로수용소라는 시가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전부 다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는 부산이거든요. 부산 거제 포로수용소거든요. 예. 예. 그때 이제 간호사랑 좀 밀당을 하면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걸 제시한 까닭은 뭐냐면 당시에 포로수용소도 많았고 피난 학교가 천막 학교잖아요. 학교가 교사가 다 징발된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건물을 어디에 썼겠습니까? 대부분 군사시설이거나 군병원을 다 썼습니다. 이거는 부산만이 아니고 인근 소지역, 김해, 밀양, 양산까지 다 동일해요. 그 기관지, 그 육군병원에서 대체로 다 잡지를 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잡지를 보면 안에 이제 상위 군인들, 네, 안타깝다. 내가 다치지 않았어도 벌써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을 텐데, 이런 국가주의에 충실한 작품도 있을 뿐더러, 빨리 고향 가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어딥니까? 여기네. 요쪽에 지금 부산시청 자리 있지? 저가 제5 육군병원입니다. 전쟁 당시에. 그래서 제6군병원을 대상으로 쓴 소설이 요상 김정한의 병원에서는 이라는 소설, 전쟁 때 유일하게 쓴 소설이 있습니다. 부산일보에 7회까지 연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별 내용은 없습니다. 당시에 사실은 상위 군인에 대한 이게 국가에서 상위 군인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측면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 봐라. 이래도 너가 멜사봉공 아니냐? 조국을 위해서 이 한번 바칠 수 있는 이는 어떤 결기나 의지들을 계속 국가 차원에서 고양을 했습니다. 이게 54년 5년까지 이어져요. 또 자료도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마 여기 좀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우리 60년대 이후에 능막군이라든지 대부분 그죠 상위 군인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사회적 소수자나 불황아 집단으로 취급을 우리 사회에서 배척되는 시점이 5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그래서 전시에 요는 군기관지 이런 것들도 결국 중요한 이제 전쟁 당시에는 문인 아닌 사람이 없었다.
누구든지 다 신이었다. 이런 회상이 있거든요. 누구나 병상 언저리에서 또 치열한 전투의 뒤끝에 언덕에 기대가지고 편지를 쓰고 시를 쓰고 했단 말입니다. 그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방공 글짓기 대회도 많았고 국군 장병 아이씨들한테 인문 편지 많이 썼거든요. 예. 맞아요. 이 당시에 학생들 과제 중에 하나가 인문 편지 많이 썼습니다. 인문 담론. 그죠? 우리가 문인들 같은 경우는 공책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다방에서 앉아서 피우는 담배 연기는 늘 전선을 향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학생들은 늘 동원이 돼가지고 도로 페인되는데 보수 작업하고 이런 것들이 당시에 사회과나 도덕과에서 국어과에서 거의 과제로서 일일 어떤 학생들이 해야 될 하나의 임무로서 제시가 됐습니다. 전시교과서도 실제 제가 제시는 안 했습니다만 그는 이문 담론이나 성전 담론으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1951년 4월에 부산에서 초등학생 대상 교과서가 9권이 발행이 돼요. 모든 게 이제 물자 피폐하고 여기 피난학교 다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51년 4월에 나와 있는 그게 전시 교재거든요. 1-1 탕크, 1-2 비행기, 1-3 군함, 책 제목 이렇습니다. 처부수사 공산당 무찌르자 북괴군. 우리 교과서에서 우리의 맹세라는 거 있지? 있지? 요즘 아들 없다 아닙니까? 우리의 맹세라는 그 판권지 위에 상단에 처부수사 공산당 무찌르자 표 어르신 기억나시지? 그죠? 이게 언제 없어지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처음 등장하는 게 이때부터입니다. 예. 그 어떤 방식이든지 어떻든 국가주의를 관철해야 됐습니다. 모든 출판, 문화, 예술 모든 제도에서. 요거는 전쟁 때 이제 문총, 아까 전국문화단체 총연합회라고 했죠. 이 문해 강좌를 하면 이게 막 한 2주 하는데 그렇게 성황을 이루어가지고 분반을 하고 지금처럼. 그죠? 제가 아주 유명한 강사 같으면 막 분반할 건데, 맞지? 그래서 주로 이제, 이때 뭘 하냐 하면 대부분 시란 무엇인가, 소설이란 창작과 관련된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선에 종군했던 사람들이 와서 종군 보고 대회를 합니다. 우리가 저 동부전선에 가보니까 지금 사정이 이렇더라. 그 시선거 이제 또 전시하고. 그림 그리고 또 전시합니다. 그런 미술가 우신출 선생의 종군화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지형들. 그 다음에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는 뭐 전시작곡가협회 같은 게 부산에서 이제 이 조직이 되죠. 대체로 이제 당시에 마산여고 교사였죠. 그 이상근 선생 아마 이름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 이분이 이제 54년에 지금의 부산고등학교 교사로 옵니다. 이상근 선생한테 교사 자리를 물려준 사람이 윤희상입니다. 윤희상이 당시에 부산고등학교 음악교사였습니다. 아까 제가 50년대까지는 대체로 문학은 교사문인들이 많고요. 예, 음악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은 교사문인 혹은 언론인 문인이 많고, 미술 쪽은 교사문인, 교사 음악인, 교사 미술인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상은 선생이 윤희상 후임으로 부산고를 이제 가게 되고, 그때 이제 뭐 마산을 오가면서 피란 음악인들하고 교류를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체들의 활동을 보면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그리고 실험학회라는 것도 이때 조직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각 군의 군악대가 있는 거예요. 해군군악대, 육군군악대, 공군군악대. 음악인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해군 정운음악대, 육군 교향악단 이런 것들이 전쟁 때 부산에서 조직이 되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시립교향악단이 제일 먼저 설립된 지역이 부산입니다. 부산 시립교향악단이
서울 빼고는 전국 처음입니다. 그죠? 그런 것도 아마 전시 문화가 이들 피난예술인들 포함해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한테 끼친 영향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전시국민가요는 사실은 80년대까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80년대에 우리가 LP판이라든지 카세트 테이프 사면 A, B 뒷면 맨 마지막 곡이 뭡니까? 건전가요죠. 건전. 그죠? 이때는 이제 이거는 국민가요입니다. 지금 이 세대들 상당히 낯설 건데요. 그죠? 제가 어제입니까? 아이한테 누구 이제 꽉 커플이 있어서, 누구는 왜 목도리가 둘이 커플로 하지? 이러니까, 그래, 그거 먹고 메이드 인 구루마가 이러니까, 그거 블란스 제품이에요. 이러면 구루마를 모르는 구루마를. 예. 그죠? 내가 제품 하나 더 소개해 줄까? 메이드 인 리어카. 그죠? 모르는 거예요. 그건 어디 제품인데요? 독일 제품이다. 애들, 이제, 정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교쌤이, 너 와봐라. 지금 이게 이런 의미다.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수업하기도 힘들어요. 공유되는 지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 창가라든지 서울 창가라든지 이런 곡들이 7, 80년대 LP 음반이나 CD 음반 맨 뒤면 다 안 들어갔습니까? 그게 넓은 의미에서 국민가요예요. 국민가요는 말 그대로 뭐겠습니까? 국가 체제에 적합한 국민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해방 이후부터 문화예술이 우리가 흔히 간변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로 국민 형성, 국민 만들기, 국가 만들기에 동원이 많이 됐다는 겁니다. 전시 상황에서 가장 밀도 높게 동원된 장르는 문학, 음악, 미술이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국민 만들기에 동원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중공경멸의 노래, 이게 공보처에서 제정을 한 겁니다. 그 이형구라는 분은 평론하시는 분인데,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공보과장으로 있었습니다. 그죠? 그 작곡가는 박태연입니다. 음악하시면. 요거는 제2훈련소가, 요거 실제 책은 여기 그 군복 야상에 들어갈 만한 크기입니다. 담뱃값보다 조금 커요. 요거는 이제, 제2훈련소가 어디냐면, 지금의 논산훈련소입니다. 이때 만들어지거든요. 육군훈련소가 51년 11월에 만들어집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요거는 최근에 구입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공가를 보면 전부 다 작곡가, 작사가는 시인들입니다. 대부분 시인들입니다. 요게 이제 일종의 전시 국민가요죠. 그렇다고 해서 전쟁기에 예를 들면 이 반전주의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검열이 다 있었습니다. 도서를 발간할 때 국방부, 정운국, 검열필, 도장이 다 찍혀요. 50년 우리가 9.18 수복 이후에 50년 12월 정도 되면 부산에 정부가 몇 가지 조치를 냅니다. 조치 낼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도항금지입니다. 너가 돈 있는 사람들 제주도든 일본이든 어디든 가지 마라. 도항금지 조치. 두 번째가 뭐냐면 향락 태폐 문화를 단속하겠답니다. 어디 전방에서는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카바레가 어떻고 다 단속을 합니다. 도서 출판도 국가주의에 입에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했습니다. 검열이 아주 격심하게 작동이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거리를 채우고 학교에서 불려지는 거예요. 공보처에서 이런 걸 제정했다는 것은 이 노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전쟁 이전에 우리의 국어 교과서를 보면 중국 관련 기사가, 제재가 문학 교과서에 많아요. 북경기행이라든지 천안문이라든지 이런 제재가 많거든요. 한국 전쟁 이후에 90년대 후반에 우리가 중국하고 수교하기 직전까지 우리 교과서에서 중국 관련 기사는 다 빠집니다. 그죠? 교과서가 국가 이데올로기를 관철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중요한 매개체다라고 봤을 때 그런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음악이 다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있는 건 아니고
이 피난문인과 또 토박이 문인 경남 부산 음악인들의 아주 밀도 높은 연대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음악적 어떤 역량이나 능력을 확대 심화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단순히 우리가 술만 먹고 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미술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이 당시에 작가 우신출 선생이 이분은 이제 어딥니까? 동부전선을 종군을 해요. 여기 보면 이준은 마산의 남해 분인데 마산에 이준 선생 미술관이 있습니다. 우신출, 요 오영수, 여기 오영수네요. 그죠? 청마부터 해가 4분이 있습니다. 이 동부전선 정관에 했고, 요거는 이제 같이 가서 종군하를 그린 거죠. 요 글자가 보병의 5분간 휴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자기의 사인입니다. 우신출입니다. 이 자료는 어디 있을까요? 예. 요 있지. 시립미술관에 없습니다. 이거 어딥니까?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있습니다. 그 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한 자료를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요즘 PPT에도요, 이거 표시 안 하면 저작권에 입에되거든요. 그 시립미술관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으로 돌려놨습니다. 제가. 그죠? 이런 것들. 이게 한 100여 장 정도 됩니다. 전쟁미술관 다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는 좀 자료집도 만들고, 부산의 전쟁기 때 부산의 문화예술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길을 모색했는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실전 근거를 좀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는 어떤 종군 사진 같은 경우에도 실제 기록만 있지 이는 동부전선 자체에서 찍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부산시가 이왕지 피난수도 부산에 대해서 주목을 한다면 향후에 이런 자료들을 좀 가파르게 수습을 하고 또 학계에서 이걸 바탕으로 피난수도 담론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장르별로 이 당시에 문화예술계의 동향이 어떻는지는 이거는 11월 5일자로 국제신문에 맞지요? 선거입니다. 우리 고선생님께서 설화해서 제가 쓴 겁니다. 바빠한테. 쓰고 싶을 생각이 없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술 쪽에, 요거는 이제 이거죠. 백영수 미술전 박명첩이라고, 전쟁 때 지금 강복동 일대 있죠. 남포동 강복동 일대 다방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 다방 지도까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서울의 몇몇 연구자들은 전쟁기 부산의 문학을 가령 다방문학이라고 폄하해요. 근데 사실 문화인들의 수기라든지 일기나 이런 기록들을 보면 그 가족들 진짜 노모는 서울에 두고 어린아이들 그때만 해도 한 집에 한 4명씩이 낳잖아요. 그 젖먹이들까지 해가지고 어떤 조금이라도 인연이 닿으면 아주 작은 골방이라도 하나 얻어가지고 다 깃들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아침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동리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이 사람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제 다방에서 저녁까지 유숙을 하는 거예요. 별 보고 집에 들어가고 별 보고 아침에 일찍 나와갖고 다방 줄을 서성거리는 거예요. 다방에 가면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다방을 단순히 피난 예술인들의 피난처다라는 소극적인 관점에서 좀 나아가서 다방이야말로 일종의 문화사랑방이면서 이들의 창작실이었다. 그리고 문화기획실이었다. 이는 좀 긍정적인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시 부산에서 2명의 안타까운 자살 사건이 다방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전복래 시인이고 전복래 시인이 이분은 시를 또 돌아가시면서 시를 썼습니다. 기록을 남겼죠. 5분이 지났다 눈이 감긴다. 그죠? 10분이 지났다 눈꺼풀을 무거워서 떨 수가 없다.
아, 나는 이 초토를 벗어나서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초토에서 아까 신생공론이죠. 늘 신생을 꿈꾸는 거예요. 예. 항무지에서 우리가 옥토를 꿈꾸는 것처럼 초토에서 신생을 꿈꾸는데 이게 문학적인 어떤 비유라고 보면 현재의 이런 문학적 경향에서 또 새로운 어떤 문학적 경향, 미술이나 음악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예술가들한테 밥 준다고 해서 국가 동원 예술이라고 했을 때 맨날 하는 일이 국가에서 이순 장군 동상 만들어 하니까 동상 자금에 매달리고, 예? 음악도 다 국민가요 작사해라. 이거 많어. 중공 경멸의 노래 해라. 또 반공의 노래 작사해라. 시도. 그죠? 동부전선에서 오랑캐, 무찌르자 오랑캐, 처부수사 북계군, 이걸 담아내는 전쟁시를 설화했을 때 그 예술가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의식, 이런 것들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봐요. 근데 이걸 떼어놓고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아까 전시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70년 전을 예단할 수도 없고, 특히 식민지 시대 일제 말기 37년 중일 전쟁 이후에 친일파, 친할 예술인 규명할 때, 이 같으면 어떻게 살았겠노?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황 논리도 있겠지만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기계적으로 단죄할 수 없습니다. 이때의 삶이라는 것은. 그죠? 그 일반 대중들이나 피난민들은 더 힘들었겠죠. 아마 그거는 여러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쟁기 부산의 수도 시설이라든지 또 물자 공급이라든지 이거 다 지금 강연을 좀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닙니까? 화장실 이 상황이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일반 피난민들이야 저 영도 다리에 우리 80년대 그 남북 이산가족 찾기 할 때 KBS 그 광장에 온갖 벽보가 다 붙었잖아요. 아마 그걸 방불했을 거라고 봐요. 그죠? 함흥을 떠나면서, 원산을 떠나면서 어디서 만나자 했겠습니까? 부산에서 만나자. 부산을 대표하는 게 어딥니까? 영도 딸이겠지. 초량에 누구누구 집 앞에서 만나자. 이런 말은 안 하거든. 그러니까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장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떠남과 돌아옴의 어떤 거점이었던 부산역이었을 거고, 또 부산을 상징하는 피난민의 애환과 서름이 저 차가운 해풍보다 더 시렸을 공간이 바로 영도딸이고, 그 다음에 이 40계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대중가요를 보면 이 장소들이 선연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느끼는 건 다른 거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시기를 살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 말 있지. 요즘 아들한테. 아이고, 할배는 보리고개 때 밥도 못 먹고, 너는 그 시를 알겠나? 라면끼리 묵지에 와. 이 말은 똑같은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어떤 풍요를 그 당시의 궁핍과 다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대의 어떤 경랑 속에서 우리 일반 부산 시민들도 거기에 출렁이면서 다 이렇게 조응을 해왔던 겁니다. 문화예술인들은 더 밀도 높게 시대하고 상호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이제 이 당시에 문인들이 본인의 미술전도 많이 개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상건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그 작곡 발표회를 전시해서 개최를 해요. 예, 미술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백영수 박명첩이 백영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시립미술관이라고 했는데, 시립미술관에서 다행히 2020년에 한국전쟁 발발 그 70주년 기념으로 피난 속에 핀 꽃인강 그 도록을 낸 게 있습니다. 그 자료집. 거기에 백영수 박명첩 전체를 이렇게 스캔트가 다 넣어놨다. 상당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박명록의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이름을 보면 당시 피난사회, 피난예술사회의 진용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용환, 코주부 김용환이죠. 만화가. 이분도 여기 왔구나. 누구 왔구나. 그 상당히 두텁게 형성이 됐고, 미술 전시회에 미술가만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인들도 이름을
꽤 많이 이름 올리고 있고, 여기에 와서 그냥 이름 우리가 방명록이라고 했을 때 이름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기록을 남기는데 워낙 달필이다 보니까 이 글자를 판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두 자 빼고 다 읽었습니다. 못 읽어요. 이거는 이제 여기 김용환 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52년 8월 19일, 2월 19일 됐습니다. 그죠? 제 15회 백영수 개인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또 문학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창작 독자적인 하풍들을 좀 뽐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전쟁이 부과한 어떤 이 생활 세계의 어떤 파탄 속에서도 새로운 미술적 경향을 모색했던 화가들의 어떤 그림의 하풍의 일단을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부산 쪽에 토벽동인이라고 전쟁의 와중에 여기도 아까 조양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 청경자 선생의 자서전을 보면 청경자 선생이 목포에 있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거든요. 그 뱀을 이렇게 34마리를 그려가지고 다방에 그 주방에 놔두고 그걸 내걸지도 못하고 본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억수로 유명한 작품이 되는데, 이거 전시 상황에서 이 뱀의 뒤엉킴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혐오스럽다. 좀 보기 그렇다. 이건 전시하지 말자. 근데 왜 34마리인가? 이 4마리인지 6마리인지. 이거는 당시 사귀고 있었던 애인의 나이였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경 선생이 이제 회고록을 보면 당시 이제 미군들이 그림을 좀 많이 사준 모양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누구한테 추천을 할 거 아닙니까? 의뢰를 하는 거죠. 아이, 고상무님요, 우리 부산에서 그림 좀 소개해 주이소. 근데 전부 다 피난 화가들만 이렇게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중섭하고, 또, 누굽니까? 이름 또 생각 안 나네. 그 예술가들, 그 미술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부산의 이 토벽동 중에 한 분이 좀 기골이 장대하고 그 백영수 말고, 김한기요. 그죠? 잘 아시네요. 그죠? 나중에 커피 한 잔 대접을 좀 해줄 수 대신. 그리고 김한기 기골이 장대하거든요. 김한기하고 이쪽에 토백동인 부산에서 누구는 부산에 와서 너희끼리 다 헤쳐먹나? 왜 우리를 홀대하고 무시하느냐? 이는 중앙하단하고 지역하단의 감정적인 대립, 이런 것들도 엿볼 수 있어요. 그러한 어떤 대립 속에서도 또 한편으로는 아주 폭넓게 교류를 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독자적인 어떤 미술 그룹이나 단체들이 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토백동인입니다. 이것도 좀 아이고, 예. 이것도 좀 제대로 된 거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부산시립미술관에 공식적으로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 사진 좀 토벽동인전 팜플릿 표지하고 좀 구할 수 있느냐 하니까, 마침 부산미술관 리모델링은 아닌데, 뭐 하여튼 내부 이거 재편성 때문에 짐을 다 사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정말 작은 거를 이 정도 키워놨습니다. 대체로 토벽이라는 말만 보시면 돼요. 토벽. 요런 그룹들이 이제 우리 부산으로 따지면 부산 미술 2세대 정도 그룹이 되죠. 1세대는 이제 식민지 시대 활동했던 분들이고, 그 전쟁이 실제로 이 부과한 지역적 영향은 아주 넓습니다. 그 다음에 무용입니다. 이게 부산무용협회 제1회 공연 영랑극장에서 한 55년 거도 갖고 왔지만은 53년 전시에 이 종합예술제죠. 그 여기 보면 보세요. 국방부, 종군, 극작가단 제4의 신작 무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3년 이 지점까지 무용하고 연극은 또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소속의 종군 극작가단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이 극단에서 실제 종합예술제를 하는 거죠. 부산극장에서. 그죠? 이 전창건이라는 분 아마 작년 11월에 전쟁기 때 부산에서 만든 영화 가운데 낙동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그 개봉하는 날 가서 봤었거든요. 이제까지 필름이 유실돼 있다가 국립영상원 영상자료원 그 서고에 수장고에 그 필름이 있어가지고 복원을 해서 작년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 그 감독하신 분이 전창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낙동강이라는 영화의 그 첫머리에 이 신무용을 추는 무용가가 조용자입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아마 기억하실 건데. 그래서 이는 피난 무용인들이 부산에 유입이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군 기반으로 예술단체 활동을 하고 이문 공연이나 또 개인의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는 무용계에서 무용학원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단 무용연구소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용자 무용연구소 학원인 겁니다. 이 당시에 54년 정도까지 부산에 번성했던 학원 이름은 좀 연구소입니다. 이게 아마 그 대구의 그 무용 원로 무용인 그 이름 뭐죠? 그 부부가 다 그 예술가인데 그분 지금 살아 계실 건데 그분이 아마 무용학원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난 뒤에 예술가들이 곧바로 서울에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겠습니까? 네, 서울에 우리 집 서울에 강남 쪽에 그죠? 우리 집 창고 무사한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네. 일단 수도, 도로 이게 정비되고 나서 군기관이나 정부기관이 먼저 들어가고요. 일반 대중들은 거의 12월 한 연말 정도 돼야 한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전쟁기를 기계적으로 50년 6월 25일부터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까지 보면 곤란하다 이거. 그래서 요거는 좁은 의미의 한국 전쟁기다. 넓은 의미는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54년 12월 정도로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8월 15일부터 38선 일대에서는 이 간헐적인 교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집중적으로 이제 전면전을 치다른 게 6월 25일이거든요. 그 전을 전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전. 그러면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를 전중기 싸움의 어떤 진행되는 시기. 그 다음에는 전후기로 볼 수 있어요. 넓은 의미의 전쟁기, 좁은 의미의 전쟁기. 이렇게 보면 피난 수도 부산을 이야기할 때도 좀 많이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요즘 보면 생 난리거든요. 문학이나 문화예술을 지역에서 대체로 뭘로 소비를 합니까? 문화관광의 자원으로 봐요. 그래서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문화예술의 경계를 꾸면 안 되거든요. 우리 지금 대전이나 강서구 저기에 부산에 편입된 게 언제입니까? 언제 됐습니까? 78년, 9년 이때지야. 제가 편입시킨 건 아닙니다. 네. 진해, 그 가덕도 마찬가지죠. 진해영이었다가 지금 부산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편입되기 전에는 진해 문학이고, 편입된 후에는 부산 문학입니까? 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제 관광의 차원에서 문화행정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을 촉발하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거제의 둔덕면 삼방산 자락에 가면 청마 유치원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 옆에 기념관이 있고. 그죠? 원래 거기 제일 먼저 기념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념관 서기 전에는 이 도로로, 해안도로로 쭉 나오면 그게 아마 그 면사무소인지 그 2층에 기념관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그 98년입니까? 통영 그 남망산 그 옆에 청마 기념관 문학관이 서면서 그때 이제 격돌을 한 거죠. 청마가 거제 출신이가 통영 출신이가. 그래 법정까지 갔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원수 선생 있죠. 우리 뭐지? 고향의 봄.
이 고향에 본 무대가 어디고, 양산이가, 양산 북청동이가, 창원이가, 이건 논쟁 많았거든요. 근데 이원수 선생 그 친일 동시가 2000년 초반에 쭉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양산에서 손 뗐습니다. 그래, 너 창원 너 갖고 와라. 예. 그리고 저기 그 양산에 가면 여전히 고향의 봄길이 있거든요. 도로명에. 이게 좀 더 문화행정이나 문화관광의 차원에서 소비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근데 실제 지역을 따져보면 거제를 거제로 사유를 잘 안 하거든요. 50년대까지 보면 예? 통령이죠. 거제 통령인 거죠. 한 단위로 사유했는데 지금에 와서 왜 거제가 중요하고 통령이 중요하고. 예를 들면 그러면 금수연, 금난새는 김해 음악인입니까? 부산 음악인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경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기의 어떤 구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유연할 필요가 있다. 현상을 목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매방, 정우현, 이는 항무봉, 이분은 고성분인데 진주 쪽에 계시다가 54년부터 부산에 와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냅니다. 부산 무용을 이야기할 때 항무봉 선생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부산문화재단 주도로 이분 아카이빙 사업이 진행됐고, 오늘 보니까 이 실무 담당을 했던 본부장님도 여기 와 계시는데, 이는 자료, 항무봉 선생 소장 자료가 동아대 석당으로 다 기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상지에서 좀 하이소. 그죠? 저 같은 사람 부르지 말고. 그죠? 이건 이제 낙동강입니다. 이제 문화영화라고 들어보셨지요? 혹시, 참, 그지요? 요즘은 영화관에 가면 영화 그냥 바로 틀어주잖아요. 뭐, 광고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다 대한뉴스가 있었죠. 대한뉴스도 연구해야 됩니다. 그거 보면 국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그는 보도 뉴스 이런 것들을 대충 문화영화라고 해요. 해방 이후에 이것도 역시 국가 만들기, 국민 만들기의 차원에서 문화영화 제작이 상당히 폭넓게 진행을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게 석 달간 부산에 이게 부산시의 지원으로 경남도의 지원으로 만든 영화예요. 요거는 문화영화이기도 하면서 극영화예요. 그래서 나와 있죠. 51년 낙동강변을 배경으로 후방사의 결집을 강조한 문화영화다. 향토문화연구회는 부산의 지역 예술가들이나 지역의 어떤 양성봉이라는 부산의 그 전임 그 부산 부윤, 부산 시장이죠. 이분도 여기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지역의 힘으로 또 지역 문화인들의 연대로 힘을 합쳐서 만든 영화가 바로 낙동강입니다. 기회 되면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자, 끝났지요? 앞으로 돌리겠습니다. 이래 끝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제가 사진이나 건축 이런 것들은 제 안목이 없어서 살피지 못했는데 우리 건축가 김중업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대학교 인문관을 설계하신 분이고 또 지금 이제 내년부터입니까? 부산시에서 남천동에 있는 부산시장 공간 관사 거기를 또 이제 문화예술의 어떤 거점으로 만들 모양이던데 그 건물을 설계하신 분도 김중업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당시에 활동 매체를 통해서 활동 내역을 좀 보면 이 다만 건축에만 종사하시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정체성을 미술가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는 어떤 여기서 제가 밝히지 못한 문화예술인들, 장르들, 이는 비난사회의 어떤 성과들이 오늘날 우리 부산이
대한민국에서 뭐 제2의 수도다, 뭐다, 이런 타이틀을 빼고서라도 300만이 조금 넘는 인구에, 물론 제가 서 있는 이 지역 자체가 작년 8월 국토관리부에 그 인구 소멸 지역 조사에서 중구, 동구, 영도구 세 곳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가파른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해서 문화적 도시 재생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그것들이 갖는 한계도 지금 상당히 좀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감천문화 마을도 그렇고 깜깜이 마을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어떻든 변방의 한 항구 도시에서 벗어나서 이 한국의 어떤 보편성을 획득하고 문화적 응전력을 갖추고 도약했던 시기, 전후에 오늘날의 성과를 암묵적으로 또 뒷받침했던 그 시기가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단연 한국 전쟁기다. 이렇게 제가 힘줘서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청의를 새롭게 설정하고 좀 넓게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 상지건축 회장님도 와 계시는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뭐 이렇게 강연에 나서고 이럴 깜냥이 못 됩니다. 이걸 또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단지 각자 제자리에서 몫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지건축이 일종의 문화 패트론 역할을 10여 년 이상 했다는 사실을 오늘에서 제가 알았습니다. 전혀 뭐 하는갑다. 뭐 요즘 뭐 어디 가나 역사를 대중화하고 인문학 대중화하고 다 대중화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불신도 많은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그 대중화를 해야 되노? 본인이 알아서 찾아보면 되지. 역사도 공공의 역사, 공공역사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역민의 눈으로 지역을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지 인문학 아카데미가 주도하는 오 부산이라는 시리즈가 부산의 속사를 조금이라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마중물로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문화면 문화, 정치면 정치, 그 세계 속으로 환하게 이렇게 이끄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